노인 냄새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땀샘, 피부에 있는 땀샘들에서 지방산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4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성분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요, 제거할 수 있죠. 피지선에서 나온 물질들이 거기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걸 벗겨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쪽이에요.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여러분께 건강습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냄새라고 하는 게 사실 노인에서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노인 냄새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지 노넨알데히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땀샘, 피부에 있는 땀샘들에서 지방산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4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넨알데히드 자체의 냄새는 노인만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관리가 되고 샤워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대사가 되면서 땀샘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그걸 쉽게 씻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또 너무 이제 지성이거나 이러면 이제 염증이 잘 생기는데, 그러면서 그 노넨알데히드가 배출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냄새가 더 쌓이는 거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 뭐 머리 피지라든지 이제 피부를 씻어내는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냄새가 이제 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인 거고, 노인분들 씻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피부는 건조하고, 그다음에 햇빛 쬐일 기회가 없어가지고 햇빛에 의한 살균이나 비타민 D의 생성, 항산화 물질 섭취 부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냄새가 조금씩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냄새와 관련돼 있는 질환들 많죠. 일단은 입냄새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구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구강 관리 안 되고 이제 치석 많이 끼고 이러면 염증이 생겨서 냄새가 나는 게 맞는데, 치주 질환이 생겨도 굉장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주위 염증 생겨갖고 빨갛다든지, 아니면 딥넥 인펙션이나 아니면 편도에 염증 생겨가지고 거기에 농이 차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환자 누워 있고 말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벌려보고 확인해보고 만져봐야지 나오고, 또 염증 수치 피검사 봐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할 때도 바깥에 치아만 이제 관리를 하지, 입 안에 막 이렇게 벌려서 염증 생겼나 목 안에 뒤에까지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냄새가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앉힌 채로, 누운 채로 하면은 이제 흡인될 수가 있으니까 앉힌 채로 환자의 구강 안쪽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염증으로 생기는 냄새들이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요 비뇨기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변 처리하다가 이콜라이, 대장균이 요로로 해서 들어가면 요로 감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할머니 노인분들 누워 계시다가 소변에 녹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거는 꼭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도 오래되면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남성은 이제 비뇨기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덜 생기는데, 여성은 비뇨기 길이 짧고 이제 변이 묻었을 때 기저귀에서 묻었다가 앞으로 묻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누워 계시다 보면 그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녹뇨가 나오면서 소변이 색깔이 이상하고 찐득찐득해요 하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대변 처리 다 했는데도 계속 비뇨기계 냄새가 심해졌다 그러면은 요로 감염 내지는 신우신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피부에 감염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냄새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간 질환이 있거나 이랬을 때 대표적으로 나는 냄새, 뭐 아세톤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그거를 느껴가지고 이거는 질환이 있겠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갑자기 시큼한 과일 냄새가 나면서 환자가 입 냄새가 좀 달라졌다 이랬을 때에도 간 질환이라든지 이런 황달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냄새와 관련된 질환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래 같은 것도 이제 심해지면은 뭐 결핵에 의한 가래나 아니면 폐렴에 의한 가래 같은 경우에 이제 누런 가래나 초록색 가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심한 감기 걸리면 이제 초록색 가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녹농균 감염일 때 그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아주 누런색 찐누런 가래 같은 거, 아니면 흡인성 폐렴 말씀드렸는데, 음식을 넘기다가 식도로 못 넘기고 기도로 들어가서 기관지에 염증 생긴 다음에 그거를 이제 뱉어내는 과정에서 누런 가래가 나오면, 그러면 되게 심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럼요, 제거할 수 있죠. 고기 성분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왜냐하면 노넨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몸에서 피지에서 이제 지방산에 의해서 대사가 돼서 나왔는데,
그걸 씻어내는 게 완전히 누워 계신 환자분이가 예를 들면 씻어내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먹는 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를 해서 당연히 줄일 수는 있는 거죠. 지방산 얘기를 했는데 지방산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포화지방 먹는 거를 조금 줄일수록 생성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질소산화물들이 또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을 먹으면 우리 방귀 냄새도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콩을 먹어도 냄새가 심해지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아무래도 더 심해지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기회가 전날 이제 술을 다량 먹으면서 술만 먹나요? 술에 의한 알코올 냄새도 심하지만 지방 많이 들어있는 이제 안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주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대사되고 나면 다음날 지방변을 보잖아요. 예, 다음날 이제 뿌직뿌직하면서 약간 점성이 이제 옅어지는 그 지방변을 보게 되는데 이 지방변 냄새를 맡아보면 왜 이제 지방산과 그다음에 그 질소산화물의 냄새가 심한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냄새에도 중요하고 하다는 게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패한 냄새를 내는 유해균들이 줄고 유익균들이 7,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변의 냄새도 좋아져요. 그래서 방귀 냄새도 좋아집니다. 향기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과하게 가시면 안 되고 냄새가 우리의 코를 그렇게 자극할 정도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장암 때 변 냄새가 심해진다는 근거의 하나가 그 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게 고기를 먹은 것처럼 내 장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대사가 되면서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냄새가 심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기 성분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뭐 단백질은 콩단백질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하지만 지방이 더 많이 들어있는 쪽에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성분을 먹었을 때 아무래도 더 변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냄새를 줄여주려면 부패가 되지 않는 상태, 단백질이 적은 상태, 지방산이 적게 발생되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 꼭 초록색은 아니지만 녹황색 채소나 아니면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물질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뭐 키위라든지 뭐 오렌지, 귤 이런 감귤류라든지 십자가 채소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항산화물질 많이 들어있는 브로콜리라든지 뭐 이런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유전자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면서 산화 반응을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이런 썩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고 내 몸의 대사 과정들이 원활해지고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면 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운동 조금만 해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씻어내려가는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연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건강할수록 냄새 덜 난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건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녹황색 채소, 그다음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다음에 지방을 먹더라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 중심의 음식들을 먹을수록 몸에 대사들이 원활해지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 그다음에 장에서의 시간, 트랜지션 시간을 줄여주는 섬유질 이 네 가지가 많이 우리 몸에 공급이 될수록 건강도 올라가지만 당연히 냄새도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내 몸에서 대사가 됐을 때 이제 니트로젠이 공급이 되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많은 음식들, 그다음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냄새를 좀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종류를 조금 줄이는 게 뭐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저는 안 드립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그 외에는 이제 포화지방과 이제 트랜스지방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복용을 하면 좋지만 트랜스지방을 많이 쓰는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튀김 음식이니까 치킨이나 아니면 뭐 도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밖에서 파는 튀김 음식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높거나 아니면 트랜스지방을 안 썼더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오래 기름을 교환 안 하고 쓰면서 생기는 트랜스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대사 과정이 약화되면서 이제 지방산 성분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씻는 순서는 우리가 이제 서서 샤워를 할 때에 밑에서부터 씻어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씻을 때 이제 머리부터 해서 피지 벗겨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귀 뒤나 이제 목 뒤 같은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부분들이 피지선에서 나온 물질들이 거기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걸 벗겨내기 위해서 이제 머리 피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귀 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제 누워 계신 분들이 문제죠. 누워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접히는 부분들은 똑같지만 그거 말고 등이나 이렇게 욕창 생기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환자를 눕혔다가 저쪽으로 환자를 눕혔다가 또 베개도 다리에 껴서 이렇게 욕창 안 생기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2시간 이상 눌리는 공간들이 많아지거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관리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분들을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뒤통수도 그렇고 어깨 쪽 거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어깨랑 머리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눕혔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좀 덜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엉덩이 골반 쪽이에요. 특히 꼬리뼈 쪽 닿는 부분이 욕창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푹신푹신한 거 잘 대줘야 되고 시어링 포스라 그러는데 애매하게 뭐 30도, 50도 정도로 눕히면 밀리는 힘이 가해져가지고 욕창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앉힐 때는 완전히 앉히거나 완전히 눕히는 거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눕힐 때는 이 골반에 눌리는 부분들 특히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 옆으로 눕혔을 때 옆에 이제 복숭아뼈 부위 이런 데 욕창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럼 처음에는 욕창인지 모르고 빨갛게만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욕창인지 인지를 못하다가 그게 사실은 1도 욕창이거든요. 근데 이제 2도 욕창이 되면 하얘졌다가 거기 약간씩 괴사가 오기 시작하고 검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3도가 되면 이제 뼈가 드러나거나 이런 식으로 악화되면서 4도가 되면 이제 안쪽에 뻥하고 뚫려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눌리다 보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지지만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힐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인 자체의 연세가 들면서 생기는 혈류의 장애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당뇨나 뭐 고혈압 같은 이제 혈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혈류가 안 가고 거기에다가 또 체중으로 누르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조직이 괴사가 되다가 못해서 앞에 있는 피부까지 괴사가 되면서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이 일단 한번 생기고 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도, 3도 욕창이 생기고 나면 평생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고생하면서 달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도 어렵죠. 왜냐하면 수술로 잘라내더라도 그 주위에 혈행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누워 계신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보호자분들한테 정말 중요하다. 냄새도 당연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욕창 생겨갖고 거기가 뻥 뚫리기 시작하면 그 안쪽에 있는 지방층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썩어서 들어가면서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변 치우는 그런 냄새랑 다른 또 단백질이 썩는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이제 관리해 보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정말 공감을 하실 텐데 욕창은 일단 생기면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거동이 되시는 분들은 샤워를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 거동만 돼도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욕실에 같이 들어가서 씻겨주면 되니까 훨씬 더 관리가 편할 텐데요. 이제 일상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씻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만 자주 계시는 분이면 뭐 하루에 한 번은 이제 땀 한 번도 안 나고 이렇게 지내시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를 전신 샤워는 목표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제 접히는 부분들,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분은 이제 격일 그 사이에 하루에 한 번 정도를 더 추가로 씻어주시는 거가 목표가 되겠고요. 또 너무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또 고관구절, 골절 생길까봐 그래서 그 최소한의 선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이틀에 한 번 정도입니다. 머리 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매일 감거나 하루에 2번 감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지를 너무 많이 벗겨내서 그래서 생기는 건조함 때문에 또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병이 너무 건조한 거는 좋지 않다. 또 막 빡빡해가지고 각질을 벗겨내거나 때를 밀거나 이런 것들은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깨끗하게 비누 정도로 씻고 그 외에는 그냥 물로 샤워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머리도 정말 땀이 많이 나고 그럼 당연히 씻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틀에 한 번만 샴푸를 하고 한 번은 그냥 물로 씻어내는 정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떼 벗기는 것도 안 돼요? 떼 벗기는 거 좋지 않아요. 떼 벗기면 이 각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손으로 밀릴 정도의 각질이면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떼는 안 밀거든요. 근데 손으로 밀었을 때 밀리는 정도는 제거를 해요. 그런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빡빡빡빡 해가지고 피부에 있는 그 한 층을 너무 진피층까지 벗겨내버리면 아플 정도로 벗겨내버리면 그럼 보호 장벽이 없는 상태가 되고 알레르기도 심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그 강박적인 깨끗함은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글쎄 샤워만으로 보면 둘 다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침에는 이제 밤에 한 500cc 정도의 땀이 우리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불에 자기도 모르게 젖었다 마르면서 티가 안 나는 거지 사실은 500cc 정도를 하루에 쏟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땀 양이 고려가 되면 한번 씻어내는 거 정도, 물로 씻어내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저녁 샤워에 또 의미가 있죠. 바깥에서 바깥 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운동을 했거나 땀을 흘렸으면 그거를 또 제거하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물로 하는 샤워라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도 당연히 무방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막 비누로 씻어내야 되는 거를 어느 쪽에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서는 저녁 샤워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땀을 원활하게 배출을 하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이 하루에 내 몸에 들어가야지 그중에서 500cc가 땀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깨끗한 물을 자주자주 조금씩 마셔서 내 몸에 충분히 혈장량을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포 조직 끝에 가서 거기서 대사물질을 끌고 나와가지고 땀으로 배출될 건 배출되고 우리 혈행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탈수 예방은 당연히 냄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 쬐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햇빛이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 효과도 있어서 우리 피부가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생태계 아니에요. 장도 생태계지만 이 피부도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햇볕을 쬐는 것도 좋고 햇볕 쬐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있죠. 비타민 D.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이상은 쬐어주는 거를 하루에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물 말고 크림도 보습의 목적으로는 이제 자극 적은 거 너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건 당연히 해가 있겠지만 자극이 적은 거를 보습 목적으로 발라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이제 건조해지면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노렌알데히드 물질들이 더 땀샘에 차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자면서 교감신경이 이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땀샘이나 이런 것들도 열리게 되고 이렇게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소화기능 그다음에 배뇨 기능도 그렇지만 땀샘도 부교감 신경에서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땀이 한번 배출이 되어야 우리 몸에서 물질들, 노렌알데히드 같은 냄새나는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도 푹 자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흡연과 음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흡연 같은 경우는 니코틴 자체의 문제도 있고 타르의 냄새도 있지만 니코틴이나 이런 흥분물질 들어가면 땀 생성되는 거를 더 방해를 하거든요. 혈류량을 줄어들게 하고 그다음 말초 혈관들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몸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또 방해를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에서의 그 아세트산의 특수한 또 냄새가 있고 숙면을 또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당과 이런 알코올, 에너지만 들어있지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없는 물질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더 일으키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코올은 땀은 좀 더 내게 할지언정 다른 것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섭취와 흡연은 당연히 냄새에 더 악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냄새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혈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초의 끝까지 가는 혈류가 안 좋으면 그 대사물질들이 쌓여서 그 세포에도 쌓이지만 땀샘 주위에도 쌓이기 때문에 냄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말초의 혈관들 상태가 좋아져서 그쪽으로 혈류가 다 가면 말초에 있던 땀샘에 있던 물질들이 한 번 더 땀샘을 통해서 배출이 되니까 냄새가 덜 나게 되는 거고 그걸 안 씻으면 이제 냄새가 더 쌓이겠지만 그걸 한번 씻어내게 되는 거니까 땀샘으로도 땀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혈류 개선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 역할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밖에서 운동하면 더 좋고요. 햇볕의 영향도 있지만 세포 대사 과정에서 혈류량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노폐물 배출과 그다음에 산성 물질들, 그다음에 자유전자에서의 받아지는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냄새 부분들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종류를 추천을 드리면 일단 바깥에서 그냥 너무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땀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른 파워워킹 요즘 아줌마들 많이 하시죠. 팍팍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경보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를 해서 등에 땀이 날 정도가 되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가벼운 젊은 사람들은 조깅이나 이런 것들, 인터벌 달리기 이런 것들도 땀을 한번 배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그 외에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경우도 냄새 배출과
그다음 수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에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해가지고 근육 키우겠다는 욕심은 조금 줄이시고 근력 운동 한 30% 정도로 줄이고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해서 몸에서 땀을 많이 배출을 하는 쪽으로 해야 세포에서는 무산소 대사가 아니라 유산소 대사를 많이 하면서 노폐물 배출하는 쪽으로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30분에서 1시간은 쬐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는 위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적도에 있는 분들처럼 비타민 D가 생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비타민 D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비타민 D가 모자라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아직은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우리 사회가 실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땅바닥 직접 밟으면서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햇볕을 쬐다 그러면 착각하는 게 창문을 통해서 나 자주 창문 옆에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햇볕을 쬐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 B는 우리 몸에 B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A는 들어오는데 자외선 B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파장이거든요. 얘는 안 들어와요. 창문에 걸립니다. 썬팅 안 해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지는 옥상에 가서 이렇게 직접 햇볕을 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얼굴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또 얼굴은 또 타지 않아야 되니까 또 이제 선실드나 선크림으로 가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받을 때가 이제 팔다리니까 그래서 팔을 좀 오픈을 해놓고 가슴도 오픈하면 좋지만 이거는 좀 어려우시니까 팔을 오픈을 해서 받아야죠. 우리가 광합성 하듯이 햇볕을 받아서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 비타민 D 따로 먹지 않아도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중장년층 분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장년층 분들은 걸을 수 없게 되기 전에 걷자.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움직이자. 왜냐하면 우리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일찍 누워서 남은 여생 20년, 30년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들 너무 많이 보고 그 앞에 대사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처음 진단됐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거 내가 뒤집지 않으면 내 건강 수명이 10년, 20년 짧아지는구나. 누워서 평생을 살게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고혈압 누구나 다 있지. 30대도 걸리는 걸 당뇨? 40대 있으면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요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식생활 어떻게 바꿔? 세상이 다 이런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빨리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게 20년, 30년에 고생하는 내 인생을 만든다고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는데 어떻게 술을 줄이냐, 어떻게 담배를 줄이냐, 어쩔 수 없다, 회식 어쩔 수 없다, 운동할 시간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셔야 뒤에 30년을 안 누워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워서 지내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의료가 발전돼서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고생은 누가 합니까? 나도 하지만 내 자녀들이 할 거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걸어서 내가 움직이면서 내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인식을 하고 나면 고혈압, 당뇨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지금 끊어야 되겠구나. 근본적인 치료해야 되겠구나. 약 먹고 버티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약 먹고 버티는 거는 20, 30년을 그 고생하는 20, 30년을 조금 미룰 뿐이지 언젠가는 오는구나.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악화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진단됐을 때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끊어야 되겠구나.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마지막 끝에는 결국은 간암을 포함해서 모든 암들이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지내시는 것도 있지만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되고 땀낼 수 있을 때 땀내야 되고 식생활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신세를 그냥 하염없이 지게 된다는 거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게 됩니다.